저는 서울중앙지검 1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 42세. 최연소 여성검찰총장 후보죠. 언론에서는 저를 냉철한 원칙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벽에 걸린 상장들이 제 이력을 말해줍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고시 차석 합격, 역대 최연소 부장검사 승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검사님, 인사청문회 자료 검토 끝났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두꺼운 파일을 놓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언론 인터뷰는 내일 오후 3시로 확정됐습니다. 알겠어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더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어릴 때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타워팰리스 최상층 펜트하우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 집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전부더군요. 결국 간단히 샐러드만 만들어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다가 문득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보였죠.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7살 때였나.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던 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IMF가 터졌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부도났고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죠. 선영아, 엄마가 짐이 될까봐 그래. 혼자서도 잘 살 거지?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편지로만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절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샐러드를 다 먹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희미해져가고 있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정말 완벽하겠네. 혼잣말을 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살아 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죠.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검사님, 새로 배당된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팀장 박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노인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입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단순한 사건들이 더 편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바쁜데 복잡한 사건은 부담스러우니까. 피고인 명단을 봤습니다. 김은주 65세 무직 전과 있음. 흔한 노인 사기범이더군요. 이 사람이 주범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정도죠. 실제 조직은 따로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들 말이에요. 서류를 넘기다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신지였어요. 전북 군산.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 피고인 군산 출신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냥 제 고향이라서요. 박 검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간단한 사건이라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김은주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봤어요.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럴 리 없죠. 엄마 성은 이씨였으니까요. 오후에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회견장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검찰총장이 되시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실 건가요?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그 누구든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해요. 가족이 없으신 게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개인적인 삶보다 공적인 책무가 우선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답변들이었죠. 기자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김은주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엄마 이름은 이영이었어요. 김은주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재판이 있는 날이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은주라는 피고인 때문이었죠.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검사님, 피고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알려줬어요.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몇 명의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죠. 왠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피고인이 입장하고 있었거든요. 김은주가 들어왔습니다. 65세 여성. 초라한 차림새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도 낡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엄마의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걸음걸이도 그랬습니다. 약간 왼쪽 어깨가 내려간 채로 걷는 모습. 엄마가 재봉틀 앞에 오래 앉아 계시면서 생긴 버릇이었죠. 설마.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이영이었어요. 김은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라면 절대 범죄 같은 건 저지르지 않으셨을 테니까. 피고인 김은주 앞으로 나오세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김은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제 눈과 김은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김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검사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검사,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피고인 김은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에요. 김은주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김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괴로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원래라면 엄벌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 김은주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엄마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방청석의 할머니도 계속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왜 우시는 걸까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김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라는 걸 말이에요. 재판이 휴정됐습니다. 저는 급하게 검찰청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유지해왔던 냉정함이 흔들렸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김은주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출생지 전북 군산. 직업 봉제공장 재단사. 봉제공장 재단사. 엄마와 똑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옛 신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1997년 IMF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MF로 부도난 봉제공장 사장 직원들 대신 빚을 떠안아 구속.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사라진 이유였을까요?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어요. 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기자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선영아, 오늘 재판 어땠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내가 담당한 사건이라고 해서. 준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피고인 혹시 내 어머니 아니야?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이영이야. 이름은 바꿀 수 있잖아. 특히 전과가 있다면.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취재했던 자료가 있어. IMF 때 군산 지역 봉제 공장들이 줄줄이 망했잖아. 그래서? 그때 한 여성이 공장 사장 대신 빚을 떠안고 감옥에 갔어. 딸을 혼자 두고 말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여성의 원래 이름이 이영이었어. 하지만 나중에 김은주로 개명했다는 기록이 있더라. 거짓말. 선영아, 내 어머니 맞는 것 같아. 준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원망했던 엄마.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던 엄마. 사실은 제 미래를 위해 희생하신 거였을까요? 선영아,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젯밤에 말한 자료 좀 보여줄 수 있어? 물론이지. 지금 당장 가져갈게. 1시간 후 준호가 사무실로 왔어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1997년 군산 지역 봉제 공장 부도 관련 자료들이야. 저는 파일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대동봉제 부도 사장 야반 도주.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있던 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던 곳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 직원 이영희 씨 사장 대신 채무 떠안아. 엄마의 실명이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엄마의 모습이었죠. 지금의 김은주보다 훨씬 젊었지만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전부야? 아니, 더 있어. 준호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이영희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선영아, 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이었을 거야. 사장이 도망가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으니까. 준호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럼 엄마는 3년 동안 감옥에 계셨던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출소 후에는 김은주로 개명한 것 같고.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야.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그럼 어제 재판에서 본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구나.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검사야. 엄마를 기소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지. 너무 복잡한 상황이야.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청문회는 끝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아?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거잖아.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꿈.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해. 당연하지. 충분히 생각해봐.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아, 기회는 지금뿐일 수도 있어. 문을 나서며 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재판 재개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자 김은주, 아니 엄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방청석에는 저번과 같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였을 거예요. 20년 동안 딸을 기다리고 계셨던 외할머니 말이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질문했어요. 피고인께서는 가족이 있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시더군요. 없습니다. 결국 나온 대답이었어요. 가족을 버린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건데.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외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외할머니였어요. 재판장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려워서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이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때 엄마가 변호사를 막았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자존심이 강하셨던 엄마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남에게 도움받기 싫어하시던 엄마. 그래서 더 고생하셨던 건 아닐까요? 재판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엄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제 스타일과는 다른 말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은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런 개인사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청석에서 외할머니가 더 크게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재판이 잠시 휴정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냉정함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선영,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영아. 돌아보니 외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선영이 많이 컸구나. 외할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떻게? 내 엄마 재판이라고 해서 왔단다. 신문에서 봤어. 엄마를 계속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내 딸인데. 외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어요. 엄마가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겠지. 감옥살이 한 게 창피해서. 하지만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그걸 내 엄마는 모르거든. 자기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해.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선영아, 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외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사로서의 의무와 딸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먼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부탁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검사로서 마지막 의견을 말해야 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은주에 대한 검찰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가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피고인은 분명히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엄마가 고개를 더 숙이셨어요.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주의 깊게 봤어요. 평소 제 스타일과 다른 말이었거든요. 피고인은 과거 남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죠. 방청석에서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가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해야 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해요. 그때 엄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법정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피고인의 딸 이선영입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방청석에서 외할머니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딸, 내 엄마 맞다. 법정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2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법원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선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봤어요. 엄마. 2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검사님, 정말 피고인이 어머니십니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준호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선영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법정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요? 휴정 기간 동안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의 어머니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거든요. 하지만 재판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법정에 서야 했어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정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당당해 보였어요. 외할머니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어섰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은주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가벼운 구형이었거든요. 법은 엄정하지만 회복도 법의 일부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사회복귀의 기회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구형한 대로였어요. 판결이 끝난 후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검사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검찰총장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정의는 가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회복적 정의를 위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니 엄마와 외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엄마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이라는 꿈은 포기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았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옛날 옷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거 고쳐서 입을래? 봉제 기술이 여전히 뛰어나셨어요. 엄마가 직접 고쳐주신 옷을 입고 법원에 가겠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어릴 때 들었던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성공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 당당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 찾은 삶의 의미.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